다 오셨나요?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이 되어서요. 사전에 질문을 주신 분들도 계신데, 혹시 현장에서도 질문을 받겠습니다. 혹시? 예, 그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적절한 시간에 비슷한 주제로 묶어서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첫 번째 질문은 어, 그 글쓰기 방식에 대한 질문들을 좀 모아봤는데요. 사전 질문 1번, 진명희 선생님께서 이제 읽기와 쓰기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고, 3번 김선아 선생님께서도 이제 자문화 기술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고, 5번 최리나 선생님께서도 이제 체험과 지식을 어떻게 이렇게 버무려서 이제 글로 표현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아무래도 이번 책의 가장 두드러진 면이 그 183일간의 어떤 글쓰기, 그리고 이제 저자인 조정환 선생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셨다시 자문화 기술지 혹은 자기 물민지라는 독특한 글쓰기 방식에 대한 뭐랄까 충격, 신기함 이런 것들을 느끼셨을 텐데요. 어떻게 지금 현장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진명희 선생님, 김선아 선생님, 최리나 선생님 계시면 직접 질문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분이 직접 질문을 해 주실까요? 지금 제 눈에 최리나 선생님이 보이는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 대신 읽어드릴까요? 진명희 선생님께서는 읽기를 즐기기 상태에서 써보기 상태로 진입을 고민하고 있는 중이신데, 읽는 사람에서 쓰는 사람으로 변화가 대체로 필요할까요? 이제 긍정적 영향에 대해 선행자로서 의견을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셨고, 김선아 선생님께서는 자문화 기술지의 다양성과 의미에 대해서 여쭈었고, 최리나 선생님은 이와 같, 어, 어, 예, 체험을 하시면서 깨달음처럼 지식과 연결이 되어 그걸 책상 앞에서 글로 옮기시는 건지, 아니면 글을 쓰실 때 체험한 것을 지식을 배열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식인지, 이와 같은 글을 쓰실 때의 작동 방식이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혹시 조정원 선생님, 제가 이제 방금 읽었는데 세 개의 질문을 엮어서 답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질문 감사합니다. 음, 지금 글쓰기 방식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아까 서평을 주신 김미정 평론가님께서 그 자문화 기술지라고 하는 그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제가 글쓰기 하는 방법이 뭔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글을 쓰는가를 생각해 보니까 일단 가장 먼저는 이 벌어진 사건에 대한 관심이 가장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관심을 갖지 않을 때는 나 자신하고 그 사건 사이에 너무나 먼 거리가 생겨버리기 때문에 뭐 말로든 글로든 뭔가를 표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떠오를 수가 없을 것 같고, 그렇게 하는 사람을 보더라도 그냥 먼산 보듯이 지켜보는 입장에 서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우리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지켜보고 그 문제들 혹은 사건들과 자기를 끊임없이 관계 속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그 관심, 이게 이제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 쭉 지난 시기에 가져왔던 일관된 그 관심이 이번 사건을 통해서
표출되어 나왔다. 그렇게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저는 12월 3일, 4일 새벽에 이제 국회의사당에 달려가게 되었는데 이것부터가 이제 글을 쓰기 위한 워밍업이고 어떻게 보면 준비 작업이고 하나의 기본 요건이었던 것 같아요. 다행히 제가 서울에서 생활을 하면서도 그때는 이런저런 연유로 서울에 있게 돼가지고 국회의사당이라고 하는 것이 멀지 않았던 게 하나의 그 조건이긴 했는데 그때부터 그 사건과 저 사이에 어떤 끈이 발생하고 어, 그 국회의사당 앞에서 느꼈던 어떤 강렬한 느낌들을 글로 쓰고자 하는 이제 충동이 생기면서 첫날에는 그 이제 밤을 새다시피 하고 아침에 또 광화문에 있었던 그 작가회의 집회, 민노총 집회, 학생 집회 여기에 이제 참가하느라고 그날 저녁이 되어서야 글을 쓸 수 있는 조건, 그러니까 책상 앞에 앉을 수 있는 조건이 형성이 되어서 그때부터 이제 첫 글을 쓰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글쓰기는 계속적으로 현장에 참가하면서 이제 버스를 타고 가면서 혹은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제가 갖고 있었던 그 문제의식을 되돌아보고 그 전날 있었던 집회나 행진들을 되돌아보고 그러면서 오늘 있을 것에 대해서 상상을 해보는 그런 글쓰기 측면에서 보면은 예비 아웃라인 작업들이 머릿속에서 이제 돌아갔고 실제로 갔다 오고 나서는 보통은 밤에 끝나기 때문에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그 관련된 일련의 그 텍스트들도 읽어보고 신문 자료 또 방송도 이렇게 추려서 보고 나서 한 두세 시간에 걸쳐서 그 2, 30매의 글을 완성해 내는 게 일반적인 그 루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자문화 기술지. 제가 이제 그 문화 기술지라고 했을 때, 지자는 뭐 기술지하고 같은 말이니까 기술하고 지라고 하는 거는 중복되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문화라고 하는 말보다는 물민이라는 말이 저한테는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자문화 기술지가 애초에는 이제 인류학에서 나왔더라고요.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인류학적 글 속에서 나와서 그 에스노, 그 민족 집단들, 민족 집단들 혹은 문화 집단들의 움직임을 이렇게 그 서술하는 것이었었는데 이제 문화적인 자기 경험을 문화로 상승시킨다기보다도 그것도 중요하긴 한데 오히려 그게 참여한 다중들, 그러니까 사람들을 포함해서 그 사람들 얽혀 있는 수많은 이제 그 비인간 존재들과의 그 관계, 그리고 이것들의 어떤 존재론적인 변형, 이것을 다루는 게, 제가 관심을 갖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 물민 존재의 변형, 인류학에서는 인류학적 변형을 주로 다루는데, 인류학을 포함한 물민 존재, 존재론적 변형에 초점을 두고 작업을 해 나가는 게 저한테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글쓰기, 자문화 기술지라고 하는 글쓰기의 방향을 이제 이후 미래에는 의식적으로 좀, 지금까지는 의식적으로 추구한 게 아니라, 자연 발생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됐다고 말할 수 있겠는데, 추구해 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상으로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는 간략하게는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이제 방금 말씀 들으면서 이제 질문 혹은 자신의 의견을 보태주실 분 계실까요? 어, 시간이 지나서 다른 주제로 이동하더라도, 예, 예.
손 들으셨습니다. 마이크 키시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일단 감사하고요. 네, 작가님, 혹시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책상 앞에 앉으셔서 책상 앞에 앉는 조건이 생기신 다음에 버스를 타거나 아니면은 이동하는 중간에 이렇게 문제의식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신다고 하셨는데, 그때 어, 지금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뭐랄까, 시뮬레이션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아, 그런가요? 그리고, 네, 그 다음에 작업을 하시는 시간이 다음날 아침에, 그러니까 참가하고 난 다음에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셔서 관련 방송을 보시고 그거를 일단 그것까지 정리를 이렇게 머리로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작업에 착수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글 네, 쓰는 작업. 예, 네, 예, 네, 네. 그게 정리.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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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뭐 글쓰기를 그러니까 집회 갔다 오면은 제 머릿속에 막 오만 가지 그 생각들이 그 느낌이라거나 그 이미지들이라거나 기억들 같은 게 막 소용돌이를 치거든요. 그래서 잠을 설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면 이제 잠자다가도 이렇게 꿈속에서 이게 요렇게 그 이야기가 됐어야 되는데, 혹은 요렇게 정의되었어야 되는데라고 하는 그런 가다듬기 작업들을 깬 것도 아니고 잠자는 것도 아닌 그런 시간 속에서 지속하고 정신이 들고 나면 그 주제들에 관한 관련 텍스트들을 집중적으로 이제 찾아보면 신문이면 신문 또 유튜브 방송이면 방송 다른 사람들의 페이스북 글이면 페이스북 글 이거를 이제 검색을 통해서 관련 자료들을 쭉 섭렵을 해보고 내가 모자라게 생각한 지점이 뭔지 또 다른 사람들이 좀 이렇게 내 생각과 어긋나게 생각한 지점이 뭔지 그런 것들을 그 짚으면서 을개를 작성한 후에 글쓰기를 시작하면은 그냥 뭐 쭉 써지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음, 음. 한 가지만 더요. 아까 전에 그러면은 꿈을 꾸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 그때 무의식적인 이런, 그러니까 그게 사건에 참여를 하면서 이렇게 몰입을 하게 되면서 이렇게 꿈에서도 이렇게, 몰입을 연속 과정으로서 그 무의식적인 정리라던가 아니면은 이런 게 일어나는 건가요? 음, 그 꿈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의 충격 속에서 뭐 꿈을 꾼다기보다 비몽사몽이죠. 그러니까 네. 완전히 잠들지는 않은 그런 상태에서도 감정은 계속 살아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 탄핵이 돼야 되는데 만약 안 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지? 그 체포가 돼야 되는데 안 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지? 이제 윤석열이라거나 뭐 한덕수라거나 이런 사람들의 그 동태들이 마음에 남고 그게 때로는 이제 기분 나쁨이라거나 막 못마땅함 이런 불만에서 올 생각으로 남고 혹은 광장에서 이제 그 느꼈던 긍정적인 에너지들도 이제 들어오면서 그것들이 이제 서로 교차되어 가지고 정리를 요구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명료하게 비몽사몽 상태 정리가 안 되고 이렇게 막 이게 미묘한 뭉쳐 있는 그런 상태의 것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일어나면 이제 다른 사람들의 생각들이나 뭐 내 생각들을 몇 줄이라도 메모 형태로 정리해 본다거나 또 어렴풋이 떠올랐던 거를 기록한다거나 이런 식의 이제 메모 작업들이 이루어지면
그 어렴풋했던 것들이 조금씩 정리되어 간다라는 것을 느끼고 그러면서 이제 글쓰기에 대한 준비 작업이 어느 정도는 갖추어져 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빛의 혁명 183 저자인 조종환 선생님 이외에도 여기 그 서평을 발표해 주신 선생님께 질문을 하셔도 좋습니다. 당연하게도요. 그다음에 질문이 댄스 파티를 방불케 했던 이번 광장 문화에 대한 어떤 음, 감회에 대한 이 공통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한 질문들이 꽤 있었어요. 신기했다, 신선했다. 이런 질문도 많았는데 거기에 대한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김준열 선생님, 그다음에 추유선 선생님 계시면 직접 질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계신가요? 어, 안 계시면 제가 대신 한번 읽어볼게요. 김준열 선생님께서는 호뮈의 관점에서 빛의 혁명을 조망할 수 있을까요? 사회 변화의 동력, 가로 열고 집단 정동, 집단 지성, 집단 상상 등 가로 닫고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분류되고 실천될 수 있는지요. 국가, 자본, 정당의 권력으로부터 독립한 주권 개념은 어떻게 정립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약간 다른 질문하고 섞여 있긴 하지만 말씀하셨고 최유선님은 존재는 존재의 살을 묻고 살을 보살피고 살아간다고 쓰셨습니다. 지구 존재 모두가 그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마치 감각의 공통장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듯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만드는 것일까요? 예를 들어 이스라엘은 학살이라는 감각의 공통장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드는 걸까요?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최리나 선생님도 짧게 소개해드리면 여의도 의사당 쪽에 응원봉 들고 갔었는데 몇 시간 안 되게 집회에 참가했어도 그곳에 서로 나누고 돕고 배려 있게 대하는 분위기가 신기했습니다. 제가 느끼기론 그때 그 시간 뭔가의 공통된 유대가 작동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뭔지 궁금합니다. 아시면 답 좀, 점점점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분이 갖고 계시는 공통 호뮈에 대한 질문에 답해 주시겠습니까? 윤인로 선생님이 먼저 답하고 제가 혹시 덧붙일 게 있으면 덧붙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제가 질문이 예, 네, 그쵸. 저기 혹시 어, 그 질문지를 그 채팅창에 공유하면 훨씬 답변하시기 편하시지 않을까 생각해서 예, 출판사 선생님께서 그 질문을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어떨까요? 어, 갑자기 그, 마이크를 받아가지고 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질문 하나는 올라갔는데, 예. 그렇죠? 네. 지금 선생님 그러니까 박지영 선생님께서 질문하셨던 이 부분인 겁니까?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이거는 새로 현장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예. 현장 질문 네, 지금 올라온 질문에 대해서 답하셔도 좋습니다. 그게 아니고 아니고요. 아니 선생님 그 아까 예. 선생님 제가 지금 질문할 거라 생각한다고 방금 아, 선생님들께서 질문해 주셨던 거를 깜빡했는데 간단한 요지가 뭐였었습니까 선생님 그 방금 지금 채팅창에 예. 질문이 이제 글로 올라왔습니다. 아, 그러면 아, 시간이 좀 예, 예, 되게 걸리실까요? 파악하는데.
갑자기 지금 요청받고 지금 멘붕이 오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다시 정리할게요. 지금 질문이 좀 복합적으로 올라간 것 같아요. 그럼 하나씩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김준열 선생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코민의 관점에서 빛의 혁명을 조망할 수 있을까요? 사회 변화의 동력, 집단 정동, 집단 지성, 집단 상상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분류되고 실천될 수 있을까요? 예, 이렇게 질문을 네. 하셨고, 일단 이 질문에 대해서 선생님, 예, 조정환 선생님 예, 책 속에 이렇게 물민다중의 이제 여기서 공산 후에 이제 함께 공자에 산할 때 산자인데, 이 공산이라는 게 일종의 공통장 같은 것으로 일단 읽힐 수가 있고, 또 저도 그렇게 해석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조정환 선생님께서 여기 빛의 혁명 183에서 물민다중의 공산을 위한 두 가지 과제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를 제안해 주셨는데, 하나는 이게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큰 따옴표인데, 하나는 보이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비어있는 물민다중의 힘을 움직이는 거다. 이것은 제도 이전의 제도에 대항하는 비제도적 힘의 움직임이다. 또 하나는 대권력을 비우는 거다. 이렇게 두 가지를 제안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첫 번째 물민다중의 힘을 이제 움직이게 해야 한다는 이런 과제가 저한테는 아주 이제 인상 깊게 다가왔는데, 왜냐면 이게 어떤 저한테 느낌을 주느냐면, 예를 들면 이렇게 물민광장,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이 투쟁의 앞부분에서는 인간, 비인간, 다중이라는 말씀을 쓰셨지만은 5월쯤 들어서서는 선생님께서 이제 물민이라는 말씀을 쓰기 시작하십니다. 저는 그게 이 책에서 이렇게 이어져 오는 어떤 이론적인 미감이 아주 이렇게 세련됐달까? 쇄신이 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게 제 맥락 속에 접속되는 지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거 뭐냐면은 이 물민 광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대의 권력을 비우는 행위, 그리고 물민다중의 힘을 움직이는 이 행위의 가장 오래된 버전 중에 하나가 저는 소크라테스의 변론 속에 나온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소크라테스가 소크라테스 내면에서 이제 들리는 소리 같은데, 신적인 소리가 있습니다. 다이몬이라는, 영어로는 데몬이 되어버리는 건데, 다이몬이라는 신적인 영적인 것이 소크라테스에게 속삭이는 그 사건이거든요. 어떤 거냐면은 미네로 가지 마라. 그러니까 노예와 여성과 외국인을 배제시킨 그런 합법적인 입법 공간으로서의 미네에 가지 말고 광장으로 가서 말을 듣고 나눠라. 라는 다이몬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크라테스가.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그 말을 듣고 광장으로 가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선생님께서 이건 아니지라는 이런 감정이 있었다. 사람들이 12월 3일 당일날. 그 지점은 정확하게 저는 그렇게 읽게 되었습니다. 그게 거꾸로 뒤집으면은 그 사람이 뭔가 의지적으로 이 사건을 돌파하기 위해서 광장으로 나아갔다기보다는 어떤 인간의 자신의 의지를 넘어서는 어떤 것에서 오는 어떤 행위의 추동력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걸 이건 아니지라는 선생님의 말씀을 그렇게 읽게 되면은, 선생님께서 제안하셨던 물민다중의 공산을 위한 첫 번째 과제,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다는 의미에서의 물민다중의 힘을 움직이는 것은 다중의 의지나 역량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 의지 너머에서 오는 어떤 외적인 추동력에 접선이 되는 이 사태가 아주 중요한 지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국가 자본 정당의 권력으로부터 독립한 주권 개념이라고 김준열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대목이 서로 통하는 대목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대의 권력을 물신화된 권력으로 자기들의 내적인 맥락 속에서는 완결되지 못하는 것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물화되는 이 권력을 깰 수 있는 힘이 바로 그런 인간, 비인간, 다중의 역량의 추동이 바깥에서 오는 어떤 모종의 X적인 힘과 접목되었을 때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은가. 저는 물민 주권이라는 개념을 일단 그런 식으로 한번 전맥해 들어가 보면은 조금 더 뭐랄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하고는 많이 이렇게 전맥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는 요까지만 말씀드리는 건데, 다음에 또 마이크를 받기 어려우니까 바로 이거 연결해서 질문을 한 가지 선생님께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 질문은 뭐냐면, 저는 선생님의 이 빛의 혁명 183이라는 이 텍스트를 정치학의 자본론이라고 흔히들 말하는 마르크스의 루이 보나파르트 브루메르 18일의 상황 개입적인 의지에 전혀 지디지 않는, 그를 오히려 초과하는 아주 강력한
그 의지의 산물이라고 일단 읽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그 막스의 그 텍스트가 맨 끝에 방동광장에 있었던 나폴레옹의 동상이 떨어져가지고 산산이 깨질 거라고 예언을 했던 게 적중하는 것처럼 저는 선생님의 꼭 여기서 선생님이란 저자 조정한이라는 선생님의 그 이름을 저는 사실 삭제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선생님께서 여기 아까 전에 그 자문화 기술지라는 말과 더불어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선생님의 신체를 통과해가지고 여러 숱한 시민들이 썼던 자기 기록이라고 이 텍스트의 의미를 규정해 주셨기 때문에 뭐 저는 그냥 빛의 혁명 183이라고 이렇게 저자 이름을 떼도 괜찮다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저는 이 텍스트가 제시하고 있는 일종의 예언적인 혹은 국민 주권에서 시민 주권으로, 시민 주권에서 생태 주권으로 이렇게 단계별 이렇게 나아가는 이 이정표가 저는 궁극적으로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론적이고 실천적인 역량들이 그 방향성에 전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그런 면에서 질문 한 가지가 뭐냐면은 저는 이탈리아 자율주의 선생님께서 오랫동안 추구해 오셨고 또 사속했다고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이탈리아 자율주의가 체제의 폭력을 구조적으로 설명해낼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진과 동시에 그 체제 안에서 그 체제 내부에서 저항하면서 그 체제 바깥으로 나아가는 그런 WAP라는 그 힘의 미세한 결들을 읽어낼 수 있는 역량이 가장 강력한 이론적 태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율주의가. 그러면서 동시에 한편으로 비판받기를 그 자율주의 진영의 비판받기를 이 제도에 대한 사고가 많이 부재하다는 거. 이런 식의 비판을 저는 아주 오랫동안보다 꽤 오랫동안 그 선생님을 비롯한 이탈리아 자율주의 진영에 대한 비판 혹은 공격을 같은 진보 진영에서 그런 반박이 있는 걸 저는 오래 봐왔고 저는 그 문제 제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이번 183의 특이한 지점, 제가 읽기에 특이한 지점은 뭐였냐면은 아래로부터의 섭정이 제도화되어야 한다는 거. 그 제도화의 과정 속에서 선생님께서는 그 직접 민주주의적 개헌의 3종 세트라는 말을 쓰시면서 예를 들면 국민 발안이라든지 시민 입법권, 시민 예산권 같은 이런 섭정의 제도화와 관계되어 있는 사고가 이 안에 아주 강하게 들어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지금 아마 읽으신 분도 있으시겠지만은 저는 이 자리에 선생님께서 그 섭정의 제도화와 관계되어 있는 이야기를 좀 더 한번 반복해 주실 수 있으신지 혹은 더 나아간 생각이 지금 향후 작업에 전제되어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이 좀 더 궁금하고 빛의 혁명 183 이후에 또 다른 저작이 기획되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도 나중에 선생님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잠깐 그 전에 방금 이제 윤인노 선생님이 질문해 주신 거하고 이제 일맥상통하는 질문, 현장 질문이 올라와 있어서 우리가 이제 시간이 지금 이렇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같이 묶어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박지영 선생님이 지금 채팅창에 질문을 올려주셨는데 박지영 선생님 계시면 좀 읽어주시겠어요? 그걸 두 개를 윤인노 선생님 거 하고 묶어서 조정환 선생님 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지영 선생님 안 계신가요? 그럼 제가 읽겠습니다. 재현주의적 시민 활력은 사건, 사고가 없으면 일상에서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재현주의적 시민 활력이 자유로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집합적 권력으로서의 전환이 없다면 여전히 보수주의자들의 정치 권력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는데 재현주의적 시민 활력이 정치화될 수 있는 없는지 네, 그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네. 제가 답변해도 될까요? 네. 어, 예. 우선 제도화 이전에 그 재헌 활력의 실제성 혹은 실제하는 장소들에 대해서 조금 더 강조를 해보고 싶었는데요. 재헌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에서는 이제 헌법을 만든다 이렇게 한자적으로 풀어볼 수 있는 용어인데 그 이제 유럽 서양어 같은 경우는 constituent 라고 해서 구성적인 이런 수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만든다는 뜻이죠. 구성을 한다는 말이죠. 그 재헌이라는 것도 헌법에 대해서 우리가 다 좀 새롭게 생각하면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죠. 근데 세상을 만드는 그 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이미지는 굉장히 왜곡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 신문이라거나 방송이라거나 주요 스피커들이 말하는 것을 통해서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데 실제는 그 그림하고는 달리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그다음에 사람들하고 일하기 위해서 뭐 직장에 나간다거나 뭐 우리 지식인들 같은 경우는 뭐 글을 쓴다거나 책을 읽는다거나 일 끝나고 나서 같이 만나서 그 담소를 나눈다거나 여행을 떠난다거나 그런 우리 삶의 여러 장면들이 있는데 그 삶의 장면들은 지금 언급된 것보다 훨씬 더 풍부하고 다양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속에서 벌어지는 어떤 행위적 혹은 언어적 혹은 감정적인 그 과정들 일체가 우리 세상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재현 활력의 움직임들이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사실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면은 끊임없이 재현 활력이 우리의 이 세계를 만들고 허물고 다시 만들고 있는 그 기초로서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거, 일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현 활력은 특별한 사건이 없으면 일상에서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은 우리들의 어떤 매체들에 의해서 일그러져 있는 기억 방식 혹은 재현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권력이나 이런 것들이 그 행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거대한 규모로 재현 활력의 그 작동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이제 우리가 정치라고 부르는 영역 혹은 이제 산업이라고 부르는 영역에서 그 개개인들의 재현 활력들, 개체적 재현 활력들의 움직임은 묶여 있고 또 강제당하고 대의 과정 같은 경우는 종속돼 있고 이러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느끼는 우리의 이제 억압감 같은 게 매우 크죠. 상실감도 매우 크고 바로 이 부분에 대한 그 안타까움, 아쉬움, 어떤 배신감 이런 것들이 풀리지 않는 것으로 누적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재원 활력이 미치지 못하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다 구성을 했으면서도 이 구성의 성과물들이 자본이나 권력에게 귀속되어 가는 이 최종적 과정들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우리 삶 자체가 재원활력의 과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부분까지 재원활력의 작동 과정으로서 보이게 하기 위한 그런 작업들이 필요한데 그게 지금 이제 윤인로 선생님이 이야기하신 제도화 또 박지용 선생님이 여기에 적어 놓은 것처럼 사건이 없는 일상에서의 재원활력의 어떤 가시화 이런 작업이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자율주의 문헌들의 많은 경우가 이 제도화 문제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에너지를 투여해왔다는 것은 그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더 적극적으로 사고하고 개입해 들어갈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을 제가 이제 이 섭정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보면 발명해서 아직까지 뭐 다른 자율주의적 인물들이 사용하고 있는 말은 아니고 제가 뭐 발명해서 사용한다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섭정 개념을 발명을 해서 이 간극들 그러니까 현실 권력, 현실 정치의 움직임과 재원 활력의 그 비가시적인 것으로 느껴지는 이 움직임 사이의 간극을 메꿔 나가도록 노력해야 되겠다라고 수년 전부터 생각을 해 오고 있고 이 부분을 이제 이번 내란에 대항하는 투쟁에 그 참여하면서 어떻게 구체화시킬 것인지를
좀 더 숙고를 하게 되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지금까지 역사 과정에서 있었던 그 평화의 체험들, 꼬민의 체험들, 소비에트의 체험들을 우리 시대 조건, 21세기 조건에 맞게끔 좀 더 적극적으로 풀어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질문 속에서 이 비처혁명 과정 혹은 촛불 집회 과정, 어원봉 집회 과정을 꼬미움과 어떻게 시킬 것이냐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꼬미움이라고 하는 것이 프랑스 파리 꼬미움 같은 경우에는 보불 전쟁 당시에 독일군, 그러니까 그때는 뭡니까? 독일군이라고 좀 하죠, 그냥. 독일에 밀린 프랑스 정부가 파리에서 베르사유로 도망을 치고 나서 그 파리라는 시가 텅 비어버린 상태가 일종의 무주 공산 상태가 되었을 때 등장한 게 파리 꼬미운이었죠. 그 파리 꼬미운의 그 형태는 그 시민들이 그 스스로 자기 자신의 대표자를 옹립해서 자기네들이 통치하는 그런 형태를 취했었는데 이게 이제 우리 역사 속에 등장해 온 거의 집권은 아니라 입권의 형태로 나타난 자기 통치의 형태라고 볼 수 있었고 막서는 이걸 마침내 발견한 그 프롤레타리아트의 정부 형태다 이렇게 이제 불렀었는데 지금 파리 꼬미의 형태 그대로를 지금 우리의 상황 속에 옮겨오려고 할 게 아니라 이미 우리의 사회 역사 속에 등장하고 있는 자기 통치의 형태들을 인지하고 어, 바로 그 형태를 발전시키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지 카차 피카소는 5.18 전라도 그 금남로에서 파리 꼬민보다 더 꼬민적인 그 꼬민을 발견했다고 서술을 하고 있는데 그 이제 시민 위원회 같은 것이 바로 그런 꼬민으로 조지 카차 피카소에게 인식이 되었던 것처럼 이번에 그 광장의 그 형상은 윤석열 정권이 붕괴되지는 않았으나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그 공백의 지대 속에서 그 대의 권력들에게 어, 정치의 방향을 제시하는 명확한 자기 통치 권력으로서 광장이 움직여 가는 것을 제가 똑똑히 이제 목격을 했었기 때문에 이것은 과거의 꼬민과는 형태는 다르다 할지라도 또 과거의 소비에트와는 형태는 다르다 할지라도 그때 사람들이 실현하려고 했던 그 정치를 우리 시대에 구현한 해나가는 것의 한 형태라고 일단 파악을 하게 되었습니다. 파리 꼬민도 3개월밖에 가지 않았고 소비에트라고 하는 것도 수개월밖에 실질적으로 가지 않았죠. 이름은 계속 남았지만은 소비에트가 그 이중 권력 하에서 적극적인 러시아의 그 정치 형태를 지휘해 나간 시기는 수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빛의 혁명의 그 광장도 마찬가지였죠. 그럼 이것들이 어떻게 이제 일상의 시기에서도 자기가 그 혁명적 과정 속에서 수행해 오던 그 역할을 어, 거리에서 사람들이 물러난 그 현실에서도 수행할 수 있게 할 것인가? 라는 문제를 숙고해 나가야 할 터인데, 그게 바로 우리는 지금 개헌의 과제로 남아 있고, 직접 민주주의적 개헌이 실현이 되었을 때, 그래서 법을 국민이 발안을 하고, 또 그 대표자를 자기 스스로가 선출을 하고 그다음에 그 선출된 사람들에 대한 소환과 해임의 권리를 갖고 그다음에 모든 정치적 법적 과정에 대한 결정권을 투표의 형태로 다중들이 갖게 될 때에 그렇게 하게 할 수 있는 조건은 지금은 헌법 개정 없이는 실현이 불가능하고 그걸 저지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반드시 개헌이 필요한데 이 개헌적 과정 속에서 시민들의 평의회들을 각 그 지역별로 그 창출해 나가는 것을 필수적인 과정으로 그, 음, 삼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적인 평의회들이 이제 지금은 국가기관으로서의 지방자치기관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과 조율을 해가면서 시민들의 자기 의사를 모아내고 법의 형태를 상상을 하고 그것들을 제안을 해서 수기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법을 만들기 위한 이 과정 자체가 사실상은 시민들을 공통화시키는 일상적 과정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을 통한 자기 결정을 일상 속에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창출해 내도록 헌법 과정에 개입을 하고 또 헌법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상하는 입법 과정이 따르지 않겠습니까? 헌법은 반드시 입법에 의해 뒷받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입법 과정을 직접 다중들이 발의를 하고 수기를 하고 저 상당한 정도의 결정, 그게 국회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결정되도록 되어지는 그 세력 관계 속에서라도 상당한 정도의 결정권을 갖게끔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그 생각을 합니다. 아까 살과 그 공통적인 것에 대한 질문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건 제가 얘기를 너무 오래 하는 것 같아가지고 또 다른 질문 속에서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주제에 대해서 더 말을 보태거나 질문이 있으실까요? 어, 안 그래도 이제 이번에 심선옥 선생님께서 세 번째 질문으로 12.3 개헌과 대선 이후 한국의 민주정치 실현 방안에 대해 궁금합니다. 이제 이게 끝이 아니라 정권이 바뀌었다고 끝이 아니라 이제 계속 나아가야 할 텐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에 대한 궁금증을 주신 거하고 이제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계신가요? 음,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저희가 이제 원래 5시까지로 약속을 했지만 이제 좀 밀려가지고 5시 반 즈음까지 한다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 한두 개 정도 더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요. 어,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9번에 이제 그 사전 질문지는 지금 채팅방에 올라와 있어요. 9번에 이제 이다경 님께서 전 세계적인 우익화에 대한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안 그래도 우리가 이제 광장에서 보았지 않습니까? 저 거센 또 다른 이제 집회를 보았는데 그 힘이 이제 막강하였고 이제 정권을 바꾸는 것 자체가 이제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 이제 이 공간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걱정이 많은데요. 그 질문하고 합해서 아까 이제 방금 말씀하신 그 살 얘기는 6번의 추유선님의 세 번째 질문에 들어 있습니다. 어, 이스라엘은 지금 학살이라는 감각의 공통장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드는 것일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걸 연결하여 이제 전 세계적인 우익화의 문제, 그다음에 89대 51의 지금 또 다른 광장에 대한 염려와 공포, 두려움 하고 방금 이스라엘하고 연결해서 얘기해 보면 어떨까요? 음, 어떻게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얘기해 보면 어떨까요?는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세요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우선 극우 정치부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극우 정치가 어, 윤석열 씨가 맨 처음 동원한 거는 군대였었는데 그 군대 힘도
우리한테는 상당히 두렵죠. 벌써 이제 박정희 정권이라거나 이런 군부 통치를 겪었고, 전두환의 군사 쿠데타도 또 이제 연이어서 겪었고, 그 연속된 이 장기적인 군부 독재가 우리 사회에 미친 그 상처라거나 피해가 정말로 가늠하기가 힘들 정도로 깊고 크기 때문에 정말 두려운 존재이죠. 근데 지금 이제 그 군부의 힘이 종식된 것은 1차적으로는 12월 4일이었고 또 2차적으로 뭔가 군부를 동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정 기간 동안 지속이 되었었지만 사실상 그 군 장성들, 특전사나 방첩사라거나 이런 이제 주요 군부의 장군들이 신속하게 이렇게 구속되어 버렸기 때문에 김용현 씨 녹봉 장도 구속이 되었고 군부를 통한 뒤엎기가 쉽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이 되었고 그래서 군부의 힘은 그렇게 길게 두려움을 준 세력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이제 그 1월 19일 날 서울지방법원 난입 사건에서 보여졌고 또 김민현 씨의 그 초빙어로 국회에서 이루어졌던 그 백골단의 그 발표라거나 이런 것들이 저게 뭐야 하는 느낌을 주면서 이제 약간 섬뜩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이고 지금까지 그 흐름은 지속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광훈 집회와 더불어서 이제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태어나 가지고 이제 대전, 뭐 광주 등등으로 뻗어나갔던 세이브 코리아 그 집회의 주요한 스피커였던 전한길 씨가 지금 국민의힘에 들어가 가지고 당대표 선거를 갖다 막 뒤흔들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그 거리에서의 그 극우 대중들의 에너지가 그 대기관인 국회를 휩쓸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소위 과거 우리가 1930년대에 독일이나 이탈리아에서 봤던 그런 파시즘적인 움직임 거기에서의 어떤 대중의 자력 동원이라고 하는 것이 재현되고 있는 걸 보고 있어서 이게 이제 상당히 무서운 걸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하고 아마 이거는 이 단기간에 끝나질 않고 아주 장기적으로 지속될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극우의 그 에너지는 저는 단적으로 말해서 직접 민주주의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이 말에 이제 어쩌면 낯설게 들릴 수도 있겠는데 제가 직접 민주주의를 제안해 놓고 직접 민주주의에서부터 극우의 힘이 나온다고 하니 약간 의리동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 실제로 극우 집회의 경우에는 거기에 참가한 그 대중들이 그게 뭐 어떤 종교 형태건 유튜브의 개입이든 간에 직접적으로 그 참가해서 자기네들의 생각을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전달해 주는 메커니즘을 갖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걸 유사 직접 민주주의다라고 했는데 직접 민주주의는 우리가 자율주의적 그 경향 속에서 독해 보면은 지도자가 없이 진행되는 다중들의 자기운동으로서 서술하는 게 맞는데, 극우의 직접민주주의는 끊임없이 지도자에게 자기 에너지를 몰아주고, 저는 이걸 주권 상납이라고 표현하긴 합니다만은, 주권을 상납을 하고, 지도자가 더 강력해지는 형태로 끊임없이 직접민주주의가 가동되고 있는 형태라는 것이죠. 근데 이 직접민주주의가 극우에 의해서 그 전유되어 온 사실상 박근혜 탄핵 이후에 수년 동안 광화문 거리에서는 시위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대부분 가보면은 이제 뭐 반공적 구호라거나 박원순 죽이라거나 뭐 이재명 죽이라거나 이런 식의 구호들로 채워진 그 극우 광장 집회가 계속되어 왔고 이 과정은 뭘 말하는가 하면은
2016, 17년의 그 촛불 집회의 그 성과가 직접 민주주의로 전개되지를 못하고, 다중의 직접 민주주의로 전개되지를 못하고 극우적 직접 민주주의로 대체 치환되어 버린 역사였다고 그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직접 민주주의적 흐름을 우파가 그 가져갔고, 민주 진영이라고 부를 수 있는 부분은 대의민주주의적 과정 속에 자기를 의탁하고, 또 대의 권력들이 문재인 정부죠, 이제. 바로 그 권력을 그 독점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가면서 촛불 정부를 자임했기 때문에, 대의민주 정부가 직접 민주주의를 어, 함양하고 조성하는 데 도움을 주지 않을 때에 직접 민주주의가 우파에 의해서 전유되어지는 강한 경향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자유주의의 그 위기 문제하고 결합이 되어서, 사실상 한국에서의 민주당 정부도 신자유주의를 대중화시킨 정부로서 신자유주의 위기 심화에 직접적으로 그 책임이 있는데, 지금 이 대의 정부가 신자유주의 위기를 심화시켜가는 이 과정 속에서, 신자유주의 속에서 그러니까 피해를 겪거나 아니면 열악한 그런 상황에 처한 사회 집단들, 또 약자 집단들, 노인이라거나 또 그 비정규직 청년들이라거나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 뭔가 문제를 해결해 줄 대안을 요구하는데, 바로 이 대안을 요구하고 있는 그 어, 신자유주의 하의 약자 집단에게 화끈한 그런 대답을 주는 대의 세력은 없었고, 신자유주의를 지속하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이 없었고, 오히려 파시점적인 경향, 파시스트들이 나와서 바로 우리가 대안을 제시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약자 계층들의 마음을 사로잡게 된 것이 지난 그 문재인 정부 하에서의 역사적인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의 그 극단화, 그러니까 신자유주의 위기를 어, 극복해 나가겠다고 한 그 파시점적인 흐름이 윤석열로 표현돼서 나타났는데, 이 부분들이 말끔한 대안을 갖고 있을 리가 만무하죠. 바로 이 사람들은 주권을 약탈함으로써, 그러니까 주권을 한편에서는 상납받고 더 다수인 사람들의 주권을 약탈해서 신자유주의 하에 약자 계층들에게 일정한 시혜를 베풀어 줌과 더불어서 그 사회 속의 특권 계층들에게는 더 큰 혜택을 제공하는 그런 방식으로 신자유주의를 이제 극단화시키려고 했던 거고, 이거는 뭐 한국에서만이 아니라 트럼프의 뭐 미국이라거나 독일이라거나 오스트리아라거나 여러 나라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대신에 국민화, 국가화를 취하고, 그 다자주의 대신에 양자주의를 선택을 하고, 금융화 대신에 관세화를 택하고, 그러니까 경계를 이렇게 더 설치하는 방향으로 신자유주의 그 위기에서의 그 돌파구를 위기를 극단화시키는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출현을 하면서 윤석열도 그 방향으로 들어섰는데, 한국에서 이제 이 부분이 어, 제도 내에서는 국회의 다수성 때문에, 그 다음에 여론상에서, 또 많은 다중들의 윤석열에 대한 거부 때문에 제대로 집행되지 않자, 실행이 되지 않자 이제 계엄이라고 하는 극단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했던 건데, 역시 해결될 리 만무한 해결책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바로 이러한 과정을 돌아보면
촛불 동기, 그러니까 2000년대 들어와서 연이어진 2002년, 2008년, 2014년, 16년, 17년, 2024년 5년에 이 촛불의 그 메시지는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라는 것이고, 다중들의 그 전략적 지휘를 대의 세력에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 민주주의가 좀 더 원활하게 가동될 수 있는 헌법적, 법률적, 제도적 절차를 보장해 줌으로써 극우의 유사 직접 민주주의를 그 짓누르거나 최소한 소멸시킬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그 장치들을 정치가들이 확보해내는 것이 필요하고 나중에 끊임없이 이거를 요구해 나가는 데에 현재 민주정치의 그 과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상했던 시간을 좀 초과해서, 음, 5시 31분이 되었는데요. 혹시 마지막으로 발언하고 싶으신 분 계실까요? 예, 어, 다음 주인 8월 26일 화요일 7시 30분부터 갈무리 출판사와 이제 자매인 공부공동체 다중지성의 정원에서 빛의 혁명 183 세미나가 시작됩니다. 아직 못 읽으신 분이거나 아니면 함께 광장의 분위기로 같이 읽고 싶으신 분들은 참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키워드로 정리하면 현장 참여 관찰이라든가 아니면 자기 물민지, 그다음에 물민 다중, 재현 활력 이런 용어들을 광장 동료들과 함께 더 깊이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집담회가 마음에 들었다면 지역 도서관에 책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갈무리 출판사에서 이제 이런 토론 광장을 많이 여니까 앞으로 또 만나 뵙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리고요. 5시 30분이 넘은 관계로 아쉽지만 오늘은 헤어지지만 언젠가 다시 광장에서 만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좋은 일로 만났으면 좋겠고 좋지 않은 일이라도 더 신나게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일요일 오후에 시간 내주신 여러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박수로 다 같이 끝내볼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돌아가세요.